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은영씨, 차박해본 적 있으시나요? 문자 울림이 왔고 확인해보니 수범이었다.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시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답을 보내는 은영이다. 다음 주 우리 여수로 차박 함께 가요. 자꾸만 끌리는 그에게 은영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고 있었다. 성식이 투자를 받아서 서울로 사업을 확장하기 때문에 집과 회사를 옮긴다는 소식이 시모에게 전해졌다. 시모는 머리에 흰띠를 하고 거의 단식 투쟁을 하듯이 안방에 누워있다. 어머니, 이번처럼 좋은 기회는 다시 없어요. 그리고 아이들도 서울에서 공부하는 기회인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성식의 물음에도 시모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저 손자들 미우랑 지우랑 못 보고 어떻게 살아가? 답답한 은영은 도저히 설득할 수 없음에 한숨만 나왔다. 그래서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 자주 내려올게요. 아니야, 아범아, 내만 올라가고 애들은 여기서 학교를 다녀도 되니까 올라가지 말아라. 어찌나 고집을 부리는지 부부는 할 수 없이 남편. 성식만 서울로 올라가서 사업을 확장하고 은영과 두 아이들은 이곳에 남기로 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식으로 서울에 갈 준비를 하는 성식을 바라보면 은영은 시모에게 제대로 정리를 해주지 않은 성식이 야속했다. 여보, 혼자 서울에서 살려면 불편한 점들도 많을 건데 먹을거리나 옷 준비 등 사람 사는 곳은 다 똑같아. 그것도 밥 먹고 옷 입고 살아. 걱정 마. 당신은 이곳에서 어머니랑 애들 잘 건사하고 떨어지기 싫은 은영의 마음도 모르고 성식은 오로지 서울에 올라가 사업을 확장할 생각에 의미 없는 대답만 한다. 시모는 흰 돈봉투의 유혹에 넘어가서 단란한 가족을 어느새 주말 부부가 아니 1년에 한두 번만 보게 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했다. 어머님, 미우 엄마에게 잘 이르세요. 굳이 서울에 올라오지 않아도 잘 알아서 한다고. 음큼한 웃음을 띤 시모는 아들에게 돈에 대한 거래 약속 이행이라도 하듯이 대꾸한다. 그래, 미우 엄마는 꼼짝을 못하고 있지. 2주일에 한 번씩 애들 데리고 오지. 가끔 가다가 먹고 싶은 음식이 있으면 해서 찾아오지. 애들 학교 뒤바라지 하는 동안은 서울에는 얼씬도 못할 거야. 서울에 올라간 지 6년 후부터 이 두 사람에게 돈이라는 매개체로 인해서 끈끈한 동지애라도 맺은 듯 은영이 서울의 남편에게 가는 일을 철저히 막곤 했다. 해가 바뀌고 아이들은 중학교,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때에도 남편 성식의 자리는 늘 빈자리였다. 아이들의 입학과 졸업이 있는 주간에는 돈이 전해졌고 명절 때에만 내려오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 성식은 날마다 멋들어진 중년으로 변해가고 은영은 시모의 수발과 아이들의 학교 생활로 인해서 외로움의 크기가 자라고 있었다. 성식이 너무 보고 싶은 날 시모에게 전화를 했다. 어머니, 이번에 애들 아빠가 내려온 지 한참이에요. 이번에는 올라가서 사는 곳을 살펴봐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해요. 은영의 말에 시모는 기겁을 하면서 말한다. 무슨 소리야? 다음 달이 추석 명절이니 아범이 어련히 알아서 내려오는데 바쁜데 내가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얌전히 기다리고 있어. 사업하는 남자 앞길에 여자가 나서면 되는 일도 안 되는 법이야. 시모의 간섭에 은영은 또다시 서울행이 좌절이 되었다. 시모는 은영의 전화를 끊고 바로 아들 성식에게 전화를 한다. 성식아, 방금 미우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서울에 올라간다는 것을 내가 말렸다. 가끔씩 전화를 주고 해라. 다른 마음 먹지 못하게. 시모의 능구렁이 같은 말발로 이번에도 쉽게 넘어간 것 같았다. 추석 명절을 앞둔 시모의 집은 대문 너머까지 고소한 기름 냄새가 풍기고 명절을 준비하는 손길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 성식이 들어서면서 평온했던 시모의 집 거실도 웃음소리, 이야기 소리가 가득 찼다. 음식을 준비하는 주방에서는 은영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거실에서는 진우가 TV를 보고 수험생인 미우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안방에서 시모와 성식의 은밀한 대화 소리가 두 사람만 들리게 나고 있었다. 이제 미우가 서울로 대학을 가게 되면 미우 엄마도 자주 서울로 가게 될 거야. 넌 이번에는 꼭 정리를 해라. 뭔가 알고 있는 듯한 시모의 말이었다. 엄마도 알다시피 사업하는데 필요한 것이 인맥 관리예요.
그런 부분에서 미주가 큰 역할을 하는데 어떻게 정리를 해요? 성식의 핑계 섞인 말이 이어졌다. 그럼 이대로 계속 두 집 살림을 하겠다는 거야? 미우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알아요. 아는데 어떻게 해요? 사업을 더 확장하려면 미주 도움 없이는 안 돼요. 엄마가 이해해 주세요. 그러면서 성식은 흰 봉투를 시모에게 건넸다. 은영은 남편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엿보면서 이제는 함께 살아야 하지 않느냐고 성식에게 물어본다. 여보, 부부가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너무 떨어져 살고 있잖아요. 이제는 나도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지금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진우도 학교 공부 때문에 어머니가 자주 보지도 못해요. 맞다. 은영이 애들하고 서울로 못 올라간 것이 손자 진우랑 떨어지기 싫다는 시모의 억지 때문에 부부가 생이별을 한 것이다. 어머님이 얼마나 사시겠어. 당신이 그래도 곁에 있어줘야지. 다른 말은 하지 말고 몇 해만 참아봐. 그동안 열심히 난 돈 벌 테니. 은영의 맘도 몰라주는 무심한 성식이지만 성식에게는 다른 마음이 있음을 은영만 모르고 있었다. 딸 미우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서 고향을 떠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진우까지 대학을 들어가면서 세 사람이 사는 집은 이제 은영이 혼자만 살고 있다. 남편을 따라서 올라간다는 은영을 보면서 시모가 붙잡은 시간이 거의 20년이 넘어가고 있었다. 시모의 집은 은영의 집에서 40분 거리에 있고 친정집은 1시간 거리에 있다. 어느새 혼자 살아온 시간이 겹겹이 쌓이고 이곳에서 가까운 지인들과 지내다 보니 은영 역시 남편의 빈자리가 당연시하게 여겨지게 되었다. 서울에 돌아온 성식은 아파트 대단지로 들어섰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슬림 차림의 미주가 잔뜩 술에 취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웬 이 시간까지 술이야? 무슨 일이 있어? 아무것도 모른다는 성식의 말이다. 당신은 명절이라고 집에 내려갔는데 난 혼자 외롭게 집에만 있으니 술이 친구요 위로가 되네. 일부러 그러는 건지 가벼운 차림의 슬림 속에 몸매가 더욱더 두드러져 보인다. 미안해, 알잖아. 명절인데 안 내려가면 분명 이상하게 생각하고 올라올 것 아니야. 이기적인 성식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내연녀 미주다. 두 사람은 사업자들 모임에서 처음 인사를 했고 서울에서 혼자 살고 있는 성식의 사정을 알고 미주의 적극적인 대시로 불적절한 만남이 이어져 오고 있다. 며칠 만에 뜨거운 밤을 보낸 두 사람은 흐트러진 침대 위에서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자기야, 일어나봐. 미주가 잠든 성식을 깨우고 있다. 난 이번에 병원 다녀온 것 알지? 이번에 안 되면 다시는 임신을 할 수 없어. 나이도 있는데 나도 엄마가 되고 싶다고. 호적 정리하고 나랑 살자. 앞으로 당신 사업하는데도 내가 도움이 되지. 시골에 묻혀 사는 애들 엄마가 도움이 되겠어. 안 그래? 미주의 재촉에 성식은 깊은 고민에 빠진다. 노모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난 것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은 조강지처를 함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말. 그리고 미주는 연애하는 데는 제격이지만 조강지처나 현모양처하고는 거리가 먼 스타일임을 알고 있는 성식이다. 알잖아. 곧 미우는 결혼을 할 건데 부모의 이혼으로 행여 흠이 잡히면 그 원망은 어떻게 할 거야? 기다려봐. 이왕이면 미우가 결혼을 하고 생각해보자. 두 사람의 대화는 미우의 결혼식 이후로 미루어졌다. 은영은 딸 미우의 결혼 얘기랑 이것저것 상의해야 할 일들이 생각나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시모에게 전화를 한다. 어머님, 내일 미우를 만나기로 해서 서울에 올라가요. 미우랑 진우도 보고 아범 집에서 하룻밤 자고 내려갈게요. 시모는 은영의 전화를 받고 허둥지둥 성식에게 전화를 한다. 아범아, 내일 미우 엄마가 서울에 올라간단다. 미우랑 진우랑 보고 너희 집으로 간다고 하던데 단단히 준비해라. 또 알지? 미우 엄마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시모의 전화를 받은 성식은 집으로 달려갔다. 미주가 느긋하게 귤을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성식은 내일 미우 엄마가 이 집에 온다고 미주의 흔적들을 치우자고 말한다. 그의 미주는 화가 난 표정으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눈에 보이는 미주의 물건들을 하나씩 치우고 있는 성식이다. 은영은 서울에 올라와서 퇴근한 미우를 만나고 대학교로 이동해서 진우까지
세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 하면서 애들이 어릴 때 함께 하던 저녁 시간을 재생하는 듯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다. 은영이 이번에 새로 이사한 남편의 대단지 아파트로 이동을 하면서 전화를 한다. 여보, 난 백구동 앞이야. 어떻게 들어가야 할까? 여기 공동 현관 비번도 있네. 전화를 받은 성식은 서둘러 내려왔다. 애들하고는 즐겁게 지냈고 올라가자. 처음으로 들어선 현관에서부터 이상한 괴로움으로 인해서 은영은 두려웠다. 분명 혼자 사는 남편의 집이지만 신혼집 같은 분위기의 집에 들어서는 기시감으로 인해서 도저히 말로 할 수 없는 기분이 든 은영이다. 거실과 주방에는 예쁘고 비싸 보이는 식기들, 도저히 남편의 눈높이에서 살 수 없을 것 같은 소파 앞에 깔린 러그, 그리고 안방 침대에 놓인 침대 커버. 세탁실에 들어선 순간 고급진 세제 향, 그리고 세탁기 안에서 발견된 빨간색 여자 팬티와 란제리, 안방 침대 위에 긴 머리카락, 그리고 침대 협탁에 있는 귀걸이 한쪽. 그 모든 것을 들고 소파 테이블 위에 가져다 놨다. 성식은 얼굴이 한순간에 붉어지고 입술에서는 한숨만이 나왔다. 이래서 서울에 올라오는 것을 급고 말렸군요. 혹시 어머님도 당신이 여자 있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성식은 은영의 묻는 말에 어떠한 대답도 못하고 있다. 갑자기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말하는 성식이지만 곧 결혼을 앞둔 미우의 앞길에 부모의 이혼으로 상처를 주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리고 곧 취업을 앞둔 진우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말이 이어졌지만 은영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었다. 은영은 그것이 더욱더 비참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꼬박 날을 새고 은영이 가장 이른 새벽 기차를 타고 고향으로 내려왔다. 누구에게도 하지 못하는 말들이 있었다. 딸 미우에게서 전화가 온다. 엄마, 괜찮아?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말투에 은영이 물었다. 너 혹시 알고 있니? 아빠에게 여자가 있는 것? 미우는 망설이다 대답을 한다. 몇 년 전 우연히 봤는데 사업하는 파트너라고 소개를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결혼 얘기가 오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혹여 부모가 이혼이라고 하게 되면 자신에게 흠이 될 것 같으니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면 안 되겠냐는 미우의 말이다. 그 말에 은영은 자신의 딸마저도 엄마 걱정이 아닌 앞으로 시댁이 될 집안 걱정이 우선이고 본인의 아니가 우선인 딸에게 실망을 한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의 닥친 마음을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음에 소리 없는 눈물만 나온다. 은영은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친정 엄마 집으로 향했다. 위로받지 못한 마음을 그나마 같은 편일 것 같은 친정 엄마에게라도 위안을 받고 싶은 마음에서였다. 아무것도 모르는 친정 엄마는 은영의 방문이 무척이나 반가웠다. 하지만 퉁퉁 부은 얼굴과 쓰러질 듯한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은 은영의 상황을 대변하는 듯했다. 은영은 통곡의 울음을 토해내고 안방에서 지친 듯 잠이 든다. 친정엄마는 은영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못하고 쓰러져 자고 있는 은영만 안타까워 쳐다본다. 며칠 후 성식의 연락이 온다. 서울 사업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오겠다는 연락이다. 은영이 전화를 전혀 받지 않으니 문자로 통보를 한 것이다. 당신애들 엄마에게 들켰으니 이번에 완전히 정리하고 나랑 시작해요. 미주의 말에도 대답을 하지 못하는 성식이다. 왜요? 애들 때문에. 다들 성인들이고 곧 딸아이도 결혼하고 아들도 취직하잖아요. 성인인데 우리 사정을 이해 못할까봐? 혹시 당신은 다른 마음이에요? 끈질긴 미주의 질문에 성식이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을 한다. 미주야, 우리 여기서 끝내자. 더 이상 가면 안 될 것 같아. 애들 엄마에는 사과를 안 했지만 애들을 생각하면 여기서 끝내는 것이 맞는 것 같아. 그 순간 미주는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성식에게 던졌다. 모든 화풀이를 하듯이 던졌지만 속에서 나오는 울음은 멈출 수가 없었다. 아들에게서 은영에게 모든 것을 들켰다는 전화를 받고 시모는 은영에게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한다. 맘고생이 얼마나 심했는지 은영은 겁만 사람이지. 속은 텅 비어 보이는 은영을 보고 한숨만 나온다. 미안하다 미우 엄마야. 처음에 진우를 못 보고는 살 수 없을 줄 알고 생때 같은 너희들을 이산 가족처럼 만들었고
나중에는 돈 욕심에 성식이 말만 듣고 너희들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만들었다. 미안하다 미우 엄마야. 하지만 다 늙어서 갈라서면 남 부끄러운 일이야. 성식이도 이번에 완전히 그쪽을 정리하고 내려온다고 했으니 봉합하고 살아봐라. 시모의 말에도 은영의 위로는 없었고 마지막까지 아들 걱정뿐이었다. 은영은 집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밥 먹는 것, 씻는 것, 청소하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만 있었다. 어느새 방향을 잃어버린 망망대해의 배처럼 움직이지 않았고 파도에 그냥 맡긴 채 하루 종일 침대 위에서 웅크리고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봤다. 전화벨 소리가 끊임없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다. 그래서 성식은 문자를 했다. 여보, 우리 새롭게 시작하자. 그래서 통장에 돈을 보냈으니 이왕이면 당신의 취향대로 리모델링을 해서 새롭게 시작하자. 돈이 더 들어간다면 말해. 입금할 테니. 화해의 제스처처럼 성식은 돈으로 그동안의 치부를 가리듯 집을 새 단장하고 은영과 새롭게 시작하길 바라는 마음이었다. 은영은 침대에서 일어나 자신이 거주하는 곳을 살펴보았다. 오래된 가전, 가구들, 아이들의 낙서 자국들이 흔적으로 남아있었고 옷장에도 유행을 타지 않는 검소한 자신의 옷들만 있을 뿐이었다. 은영에게도 변화가 필요했다. 지인의 소개로 수 인테리어라는 간판이 있는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곳은 세련되고 실물을 겸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곳과 상담할 수 있는 공간이 분리된 잘 차려진 곳이었다. 어서 오세요. 전화로 상담하신 하은영 고객님 맞으신가요? 유명 홈쇼핑 MD의 목소리처럼 듣기 좋은 소리가 나서 은영은 쳐다본다. 네. 어색함이 묻어나지만 자리로 안내하면서 은영이 원하는 조건과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 사람은 박수범, 수 인테리어의 실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공사 기간이 정확히 70일 정도 소요가 되는데 그동안 거처할 곳이 있는지 먼저 물어본다. 은영은 지금까지 본인의 안위를 물어봐준 사람이 가족 중에도 한 사람도 없음과 함께 처음 본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자신이 70일 동안 어디에 머물 것인지 물어봐준 것에 살짝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짐들은 이삿짐 센터의 창고에 보관도 되는 것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관료가 책정된다고 연계까지 시켜준다는 말에 감동을 한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쓰고 일정을 조율하는 은영이다. 은영은 기존의 안방을 없애고 두 사람이 거주하는데 독립적인 방을 원했고 수범은 주방을 아늑하게 사용하는 방향과 욕실 공간에 대한 독특한 생각을 말을 한다. 타일 종류와 수전의 다양한 모양들을 설명하면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구매하는 방식도 있다고 설명한다. 은영은 수범과의 대화를 통해서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자신감을 얻었다. 이삿짐 센터에서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그 무리들 중 수범도 함께였다. 깜짝 놀란 은영이 수범에게 어쩐 일이냐고 물으니 자신이 소개한 이삿짐 센터에서 제대로 일을 하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왔다는 말에 은영은 한없이 기뻤다. 단지 이삿짐 센터에 보관할 물건들은 적었다. 오래된 가전과 가구는 다 새 것으로 교체할 것이고 웬만한 것들은 붙박이로 하기로 했다.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은 간단한 저녁을 함께 했으며 은영은 앞으로 70일 동안은 친정집에서 기거를 하기로 했다. 딸에게 전화하는 은영.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자신의 외할머니 집에 2달이 넘게 있을 것이고 전화도 잘 안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한다. 엄마 미안해요. 난 엄마만 모르고 지나가면 다 괜찮을 줄 알았어요. 은영은 미우의 그런 말에 상처가 더 깊게 남았다. 자신 또한 여자 입장인데 왜 시모도 미우도 같은 핏줄이어서 그런지 다들 이기적이라는 생각에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어느 선에서는 아픈 마음을 보여주기 싫어지는 것이었다. 공사가 들어가고 나서 은영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시작했고 카페에 앉아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시간들이 늘어났다. 수범에게 연락이 왔다. 지난번에 말한 인테리어 소품들을 발품 팔아서 구매하러 함께 가자는 연락이었다. 은영이 기쁘게 승낙을 하고 그날을 기다렸다. 수범의 차를 타고 한 번도 와보지 않은 다양한 소품들과 화려한 조명들이 가득한 곳에 도착했다.
그동안의 모든 고민들이 씻겨나가는 듯 화려한 조명들과 함께 멋지게 꾸며질 집을 상상하면서 수범의 도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 개를 구매했고 수범은 자신의 차로 그것들을 배달해 주었다. 행복함이 얼굴에 티가 나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었다. 저렴하게 구매한 것들에 대한 답례로 저녁 식사를 대접하겠다는 은영과 그런 초대는 기꺼이 환영한다는 수범으로 인해 두 사람은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한다. 오늘 어떠셨어요? 작은 금액으로도 조금만 생각을 달리하면 주방 분위기도 훨씬 좋아지고 그것에 맞게 음식의 색깔과 맛도 아마도 달라질 거예요. 웃으면서 말하는 수범의 모든 동작에 은영은 긍정의 뜻으로 웃음을 지었다. 식사를 하면서 간단한 얘기부터 요즘 유행하는 유머까지 수범은 은영을 무장해제시키는 능력을 갖춘 사람처럼 그 시간만은 두 사람만 존재하는 듯했다. 일요일은 작업을 안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은영은 그날 아파트 문을 열고 진척 상황을 보려고 들어섰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수범이 검은색 민소매 차림으로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어머나, 오늘은 공사가 쉬는 날이잖아요. 은영이 물었다. 맞아요. 그런데 내일 작업을 하기로 한 부분의 스케줄이 꼬여서 작업 순서가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나와서 우선 해보는 거예요. 수줍게 웃지만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동안은 단정한 와이셔츠 차림만 봐왔지만 지금은 민소매 위로 보이는 잔근육과 넓은 어깨가 은영의 시선을 멈추게 했다. 은영은 자신도 모르게 수범의 뒤로 다가가 그를 안았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나온 행동이었다. 두 사람은 잠시 멈춰 서 있었고 이내 놀라서 떨어졌다. 미안해요, 수범 씨, 제가 흥분했나 봐요. 그 말을 남기고 은영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가슴이 두근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오랜만에 느껴본 설렘이었다. 20년 넘게 죽어있던 여심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 붉어진 얼굴을 감추려 동네를 하염없이 돌았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아직도 상처가 낫지 않은 딸을 보며 말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은영씨, 차박해본 적 있으세요? 문자 알림이 울렸고 그 문자는 수범이었다.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러시나요? 떨리는 마음으로 답장을 보냈다. 수범은 여수로 1박 2일 차박 여행을 제안했고 은영은 설레는 마음으로 수락했다. 친정엄마에게는 바람 좀 쐬고 올게요라고 말하고 수범이 준비한 스타렉스를 타고 여수로 향했다. 20년 넘게 남편과 떨어져 지냈고 시모 핑계로 부부의 잠자리조차 잊고 살았던 세월이었다. 하지만 성식의 세탁기에서 발견한 빨간 란제리를 본 순간 은영의 마음속 무언가는 완전히 부서졌다. 그토록 지켜온 인내가 무너지고 그녀는 오랜 억눌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마신 커피 한 잔조차 자유의 향기로 느껴졌다. 여수의 바다는 유행가처럼 낭만과 슬픔이 공존했다. 거리마다 버스킹 소리가 흘러나오고 은영은 수범과 함께 젊은이들 틈에서 박수를 쳤다. 자잘한 기념품을 사며 웃었고 오랜만에 여자로 돌아온 자신을 느꼈다. 캠핑 의자에 앉은 은영에게 수범이 말을 걸었다. 이 바람 참 좋죠? 바다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폰에 연결된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조용한 재즈가 흘러나왔다. 은영은 눈을 감았다. 모든 감각이 살아나고 세상에는 둘뿐인 것 같았다. 수범은 부드럽게 은영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랜 연인처럼 당연히 입을 맞췄다. 별빛이 쏟아지던 세상의 소음이 멎은 밤이었다. 이튿날 차박을 마친 두 사람은 여수의 작은 모텔에 들렀다. 차 안보다 따뜻한 침대에서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말없이 손을 잡았다.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았다.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조용히 꺼내놓았다. 은영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 며칠 후 시모에게 연락이 왔다. 은영은 시모의 집을 찾았다. 오랜만에 본 시모는 늙고 작아져 있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았지. 나도 성식이만 생각하고 내 맘은 헤아리지 못했어. 미안하다. 시모의 말에 은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맑은 눈으로 시모를 바라봤다. 그녀의 사과 뒤에도 여전히 아들 걱정뿐인 시모의 모습이 씁쓸하게 다가왔다. 리모델링이 끝나고 은영은 수인테리어 사무실을 찾아갔다. 수범은 보이지 않았고 격리 직원이 계산서를 내밀었다. 하자나 보수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명함을 받아든 은영은 새로 단장된 집으로 들어섰다. 조명, 수전, 타일, 모든 것이 수범의 손길을 닮아 있었다. 그의 미소, 목소리, 따뜻한 눈빛이 집 한구석마다 남아 있었다. 은영은 새로 꾸며진 집 한가운데 서서 작게 미소 지었다. 남편의 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은영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 빨간 란제리를 입은 여자의 손때가 묻었을 것 같았다. 성식 또한 그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에 리모델링하면서 각자 방을 쓰기로 했어요. 당신 방은 안방이에요. 은영은 넓은 방을 남편에게 양보했다. 그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선긋기였다. 은영의 아침은 늘 같았다.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샐러드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동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일상. 서울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성식은 고향의 고요함 속에서 잠만 늘었다. 젊은 미주에게 맞춰 살던 불편함이 사라졌지만 그 대신 공허함이 남았다. 그때 울린 전화벨. 당신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끊어졌다고 믿었던 미주의 목소리였다. 아침부터 왜 그래? 아침이요? 지금 오후 2시예요. 당신 집 근처 카페에 있어요. 나오세요. 성식의 얼굴이 굳었다. 혼란스러운 성식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는 본능적으로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미주가 내려왔어요. 우리 집 앞 카페예요. 사업도 잘하고 돈도 잘 벌던 아들이 위기 앞에서는 다시 어린아이처럼 엄마를 찾았다. 예쁘게 꾸민 미주는 커피숍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서울에서는 흔한 얼굴이지만 이 시골에서는 누구나 시선을 빼앗길 만큼 화려했다. 잠시 후 시모와 성식이 들어왔다. 난 성식이 애미요. 두 사람이 헤어진 줄 알았는데 어쩌다 일이 내려왔는가. 미주는 비웃듯 말했다. 당신 정신은 서울에 두고 내려왔어. 엄마를 모시고 나와. 할 말이 없네. 성식은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눈을 피했다. 카페 주인은 몰래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주인은 은영이었다. 은영아, 당장 와. 내 남편 시모, 그리고 여자 셋이서 앉아있어. 카페 문을 연 은영은 빨간 란제리의 주인공을 단번에 알아봤다. 모든 시선이 은영에게 향했다. 안녕하세요. 저 성식 씨와 16년째 동거 중인 오미주예요. 그 순간 어디서부터 듣고 있는지 모르지만 은영의 친정엄마가 나타나서 미주의 머리카락을 한 움큼 잡아당겼고 다음으로는 성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다. 말로만 들었지 오늘에서야 김서방의 실체를 알았네. 버젓이 내연녀를 데리고 고향에 내려와. 본처가 버젓이 있는데 이 할망구부터 혼나야겠네. 은영의 친정엄마는 시모의 머리카락도 한 움큼 잡아당겼다. 주변에서는 세 사람을 향한 지독한 멸시와 손가락질이 이어졌고 결국 그들은 창피함에 서둘러 커피숍을 나왔다. 조용히 집으로 돌아온 은영은 비참함과 함께 창피함이 엄습해왔다. 그 순간 딸 미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미안해요. 내 입장만 생각했어요. 아빠의 바람을 쉽게 생각해서 엄마의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은영은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다. 미우는 이어서 말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이제는 엄마 마음이 편한 길을 가도 돼요. 난 엄마 편이에요. 그 말에 은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 빛 아래 은영의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오랜 세월의 짐을 내려놓는 듯한 조용한 해방의 눈물이었다.